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말씀해 주실 부분이요. 킥스 관련된 거거든요. 네.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골자부터 말씀드리면 금융당국이요.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게 이슈고 일반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은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 부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정말 초반으로 기초부터 돌아가서 킥스라는 말이 너무 생소해요. 네. 위원님, 요거 개념부터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일단 킥스라는 네. 비율은 흔히 말해서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산식으로는 보험사들의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혹시 하셨어요? 네, 있죠.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을 하셨으니까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이슈가 발생하면 돈을 가입자에게 지급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쌓아두지 않으면 언제 이벤트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제 이벤트가 터졌을 때 당연히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돈을 이걸 미리 쌓아둬요. 네. 그래서 보험사들의 요구 자본이 지급해야 되는 돈이고 네. 보험사들의 가용 자본이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요구 자본은 부채고 가용 자본은 자산이다. 근데 금감원에서는 이 킥스 비율 그러니까 가용 자본에서 요구 자본을 나눈 비율을 150% 정도로 유지하라라고 이제 규제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은행의 건전성을 볼 때도 뭐 자기 자본 비율, 지급준 비율, 돈을 지금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지 줄 돈을 이런 걸 좀 보는데 쉽게 말하면 보험사의 그런 건전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산 건전성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표로 그 개념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니까 킥스라는 건 지급 여력 비율이고요.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거다. 그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 가용 자본 같은 경우는 기본 자본과 보완 자본을 더한 거다. 그쵸.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요거 조금 더 쉽게 왜냐하면 쉽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만약에 보험 가입자한테 100원을 줘야 하면 기존에는 150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기준이었다면 요거를 130원이나 140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완화시켜준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요거 완화하는 게 일단 지금 제도의 변화, 그쵸. 움직임이고 이게 지금 그럼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다는 건지 일단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건 왜 갑자기 금감원에서 킥스 비율을 완화하냐. 완화해주나. 그렇죠. 이게 킥스 비율 도입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2년이 경과하면서 얼마 안 되군요. 그렇죠. 근데 네. 2년이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처럼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에 왜 갑자기 완화를 하냐? 그러면 이 그림 1번 표를 봐주시면 되실 것 네. 같아요. 그림 1번은 킥스랑 IFRS 도입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자산 구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시장 금리가 2%에서 3%로 올랐을 때 보험사의 자산 구성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험사들은 자산 운용의 대부분을 채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변화하면 당연히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보험사들의 자산에 대한 구성과 부채에 대한 구성의 듀레이션, 즉 만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의 듀레이션은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사람이 한 100살까지 산다고 하고 생명보험을 한 40세부터 50세부터 가입한다고 하면 50년 정도가 부채 듀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일단 죽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생명보험은 그쵸? 기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은 좀 짧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보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듀레이션은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국내 채권의 가중 평균 만기는 한 10년 내외예요. 그리고 이제 50년짜리 채권이 도입되긴 했지만 발행량 자체가 굉장히 작고 대부분 초장기채라고 하는 만기는 20년에서 30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그동안 자산과 부채 간의 듀레이션을 맞춰야지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성에 덜 노출되기 때문에 초장기 채권을 굉장히 매입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 기존의 RBC 제도, 킥스가 도입
도입되기 전에 RBC 제도에서는 자산은 시가 평가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부채는 원가 평가였어요. 네. 그래서 금리 변동에 부채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산 가격만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올랐을 때는 부채는 원가 평가고 자산은 시가 평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들의 자본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킥스 제도하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시가 평가 기준을 받아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듀레이션에 대한 영향보다 부채에 대한 금리 상승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자본은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영향을 받는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보험사들은 시중금리가 올라갔을 때 자본 여력이 상승해요. 네. 소위 말해서 킥스 비율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갈 수가 있는 네네. 거죠. 자본에 대한 평가가 더 크게 평가를 받으니까. 네네. 근데 반대로 지금의 상황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려가는. 그렇죠. 작년부터 네. 시작해서 국고채 금리는 방향성은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RBC 제도화에서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자본은 이제 반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킥스 제도에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자본은 오히려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림 4번과 5번 손보사와 생보사들의 킥스 비율 추이를 제가 그려왔는데 네. 지금 24년도부터 시작해서 킥스 비율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국내 채권 시장 금리가 다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킥스 비율을 못 지키는 보험사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못 지키는 보험사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킥스 비율 완화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험사들의 숨통을 열어줘야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럼 보험사들이 금리가 빠지면서 킥스 비율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가용자본에서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 이제 합의 네. 가용자본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본자본을 올리는 거는 쉽진 않아요. 채권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초장기 채권들을. 근데 두 번째로 보완자본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후순위채,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후순위채가 이제 그 가용자본의 이제 보완자본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후순위채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림 3번을 봐주시면 2024년도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뭐 2024년도 3분기만 하도 3.4조 원, 4분기에 4.1조 원. 그 전까지 평균이 1조 원이 안 됐었는데 네. 갑자기 4배, 3배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걸 맞추려고 후순위채를 많이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찍어서 킥스 비율을 올렸어요. 그게 과연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면 후순위채를 많이 찍으면 당연히 킥스 비율은 올라가는데 보험사들의 이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대비해서 후순위채의 발행 금리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주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네. 이게 자산 건전성이 좋고 돈을 잘 버는 보험사면 괜찮은데 중소형 보험사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네. 왜냐하면 개념을 좀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네. 넘어가 볼게요. 앞에 그 킥스 개념 화면부터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한번 네. 차근차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전과 후가 있어요. 네. 전과 후가 있는데 이제 보면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한 12%포인트 넘게 하락했는데 네. 킥스 비율은 0.7%포인트만 맞아요. 하락했거든요. 네. 그럼 요거를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네. 우리가 이제 분모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개념 킥스란 요거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분모 분자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위에 분자가 크게 하락하면 전반적인 게 비례해서 하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분자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12% 넘게 하락했는데 지금 여력 비율은 0.7%밖에 하락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봤을 때 네. 분자에 보완 자본을 늘려서 그걸 보충했다. 그쵸. 메웠다. 그쵸.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게 후순위채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후순위채라는 거고 그럼 후순위채를 많이 늘렸다. 그럼 이자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다. 그쵸. 요거는 건전성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여기까지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어. 자본의 질 자체가 떨어진 거죠. 질. 네. 자본의 질 자체에 좀 문제가 혹시나 네. 생길까 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겠다. 그쵸. 이런 얘기인가요? 그쵸. 여기까지가 맞습니까 지금? 네, 일단 말씀하신 네네. 대로 맞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네. 조금 덧붙여야 할 부분들은 아까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은 12.5% 네. 떨어졌고 그 일반적인 킥스 비율은 뭐 1% 내외로 0.7%.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후순위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에 이제 기본 자본 킥스 비율에서는 후순위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하락분만 자본이 감소하면서 이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후순위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기존 대비 지급해야 될 이자 비용 자체가 늘어났던 거고, 뭐 제가 덧붙였던 거는 이게 뭐 자산 건전성과 뭐 보험사들이 돈을 잘 버는 대형 보험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중소형. 상대적으로 힘든 중소형 보험사들은 뭐 굉장히 건전성과 질 측면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초장기채 뭐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까지 지금 예측이 가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13일 날 이게 발표가 됐을 때 국내 채권 시장 반응은 초장기채 금리가 다 튀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로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는 초장기채라고 하면 국고채 20년, 국고채 30년 또는 국고채 30년 이상의 만기가 굉장히 긴 채권 시장인 거죠. 초장기채 채권 시장의 거의 한 80% 정도를 보험사가 쥐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과 부채 간의 듀레이션 매칭을 위해서 보험사들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50년이기 길게. 때문에 네. 자산도 어느 정도 거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초장기 채권들의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킥스 비율을 기존에는 150 했는데 이제 130%로 완화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는 건 그러면 보험사들이 초장기채를 살 유인 자체가 이전 대비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되고 나서 직후에 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럼 이 현상들이 계속 될 거냐?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걸 상반기 동안 제도를 이제 정리를 해서 하반기 때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최대 20% 포인트까지 내릴 거라서 뭐 150에서 140이 될 수도 있고 13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파보면 초장기채를 보험사가 사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이 자료의 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요 내용만 보면 초장기채를 이제 살 유인이 확실히 떨어진다까지가 요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요? 뭐 아시잖아요. 이제 한국은행은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 금통위에서 또 추가적인 인하를 최대 2차례 정도 선언을 했죠.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2.25%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떨어지겠죠. 뭐 듀레이션 배율에 따라서 금리 떨어지는 폭 자체는 달라질 건데 예를 들어서 국채 10년이 지금 2.8이에요. 근데 한은에서 지금 50bp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국고채 10년은 2.5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아오.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30bp 정도 떨어져요. 그럼 이게 과연 킥스 비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그림 9번을 봐주시면 금리가 100bp 빠졌을 때 지급 여력 비율, 킥스 비율은 생보사가 24%포인트 떨어지고 손보사가 30%포인트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100bp 떨어졌을 때 그쵸. 24, 30. 그렇죠. 그럼 30bp 떨어지면 한 7에서 9% 정도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50bp 떨어지면 12에서 15% 정도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킥스 비율을 최대 20%포인트까지 떨어뜨려 놓는다라도 지금의 금리 하락 속도까지 향후에 미래의 하락 속도까지 고려한다면 킥스 비율은 130%가 안전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보험사들이 초장기 채권도 사고 이 비율을 올리려고 후순위채 발행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용 자본에는 기본 자본, 채권과 같은 기본 자금도 포함이 되지만 보완 자본이라고 해서 후순위채 발행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A를 맞출 수 없으면 B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험사들, 특히나 중소형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네. 근데 이 후순위채 발행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의 자산에 따라서 후순위채 발행 한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평사 보고에 따르면 중소형 보험사들, 제가 뭐 이름은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보험사들은 이미 발행 한도를 다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발행 한도가 다 소진된 상황에서 킥스 비율이 더 떨어지면 그럼 중소형 보험사들은 마지막 방법, 초장기 채권을 사는 방법밖에 자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픽스 비율이 20%포인트까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소형 보험사들의 초장기 채권 니즈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초장기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실제로 하반기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향후 방향, 공식과는 좀 다르게 맞아요.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네, 실제 말씀이시고. 수급과 상황은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향후에 보험사들의 이게 배당 지표로도 활용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네.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배당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도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런 2차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왜 금감원에서 킥스 비율을 이렇게까지 2년밖에 도입이 된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하향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중소형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한도가 다 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과 이제 수익성 상황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저축은행 여전사들이 PF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다가 중소형 보험사들의 문제마저도 터진다면 뭐 일전에 나타났던 이제 흥국생명 이제 사태 같이 지급 못하는 채권 이자를 그런 사태까지 터지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조금 완화시키는 정책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이게 이제 효과가 나면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거 자료를 좀 찾으면서 느꼈던 점은 뭐 20%포인트 이걸 내린다고 해서 보험사들의 상황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감원 자료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 킥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사실 생소하기도 생소하시죠? 해서 네. 킥스가 뭔지 들어보니까 이제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네. 한 2년 정도 된 제도고 이게 최근에 이제 변화가 있었고 보험사의 어떤 완화 기조로 지금 변화를 시켜준다는 건데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내보면 첫 번째는 채권 시장의 걱정과는 다르게 초장기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시장이 망가지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위원님의 분석이시고 두 번째는 그 이면에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왜 그러면 이렇게 보험사들이 좀 숨통을 틔워줄까 완화시켜줄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의 유동성 상황이 유동성을.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중소형 보험사들이.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안 좋을 수 있는 걸 미연에 좀 방지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은 해둬야 되겠네요. 금리가 네. 빠지면 빠질수록 더 상황들은 악화될 거예요. 근데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견해 왔기 그렇죠. 때문에 뭐 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규제 완화의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뭐 후순위채 발행 한도를 일시적으로 조금 풀어준다든지 다른 보완적인 규제 완화가 뭐 저는 뭐 수반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킥스 관련돼서 좋은 별로 시장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주목하지 않았던 이슈인데 향후에 주목할 만한 또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또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또 해볼 게 많아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위원님? 뭐 약간 관심사가 떨어오시긴 했지만 내일 3월달 FOMC 결과도 뭐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관심사가 왜 떨어졌어요? 네. 그래요? 떨어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리포트 통해서 작성을 했는데 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파월의 입보다 트럼프의 입에 금리가 더 크게 반응을 하고 더 시장이 그렇죠. 주목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연히 채권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연준이에요. 미국 국채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연준의 발언과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는데 뭐 최근에 금리 트렌드를 보면 파월 의장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중한 행태,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한 행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인 정책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인 채권 시장 개입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정책이에요. 이렇게 정책 당국이 10년물 특히나 꼭 집어서 만기를 집어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언급한 사례는 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창용 하는 총재님이 그러시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도 어느 순간 트럼프를 파월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점에서 봤을 때 3월달 FOMC에 대한 관심도는 이전 대비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졌어도 파월 의장한테 갔던 관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좀 흡수해 갔기 때문에 네. 일부 뭐 그런 관심이 좀 떨어졌어도 이번 FOMC가 좀 중요해진 이유 자체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난데없이 좀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지난주였나요? 그 전주였나요? 파월 의장의 한 번 발언이 좀 시장을 안정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뭐 논조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 바뀌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점도표도 발표되잖아요. 네, 일단 최근 나온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서베이 지표 위주로 이제 지표 둔화가 발생을 했었고, 뭐 최근에는 소매 판매 지표까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뭐 드디어 미국의 소비가 망가지고 있는 게 관측된다 이런 얘기들이 드디어. 그렇죠 내러티브로 이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완전 상반된 또 루트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상충되는 지표예요. 경기는 하강, 오케이.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만 보고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걸리고 인플레이션만 보고 금리를 가만히 두자니 경기가 걸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파월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택은 굉장히 신중한 정책을 계속 하겠다라는 워딩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FOMC에서 파월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도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회 금리 인하가 반영돼 있죠. 이 부분들도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3월 FOMC에서 비록 이전보다는 관심사가 떨어지긴 했지만 한 가지 주목해 볼 이슈 중 하나는 QT 종료에 대한 언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달 FOMC 의사록에서 QT 종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제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QT 종료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올 거라면 이런 부분들은 뭐 금융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이런 부분들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FOMC 의사록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QT를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됐다라는 게 이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시장 일각에서는 3월에 그러면 발표하고 4월부터 실시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이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3월까지는 조금 이르고 지금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처음에 이제 3월 달에서 5월 달로 밀리고 6월 달 지금이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어 CME 뭐 선물 시장에 반영된 확률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3월까지는 둘 다 스탑. 그리고 5월 달에 연준은 동결을 하되 QT 종료를 시사하면서 오히려 조금 먼저 선행해서 QT를 건드리고 후행해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방법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특히 금리 쪽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럼 QT 종료를 하면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공급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QT를 종료했다는 거는 즉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연준이 인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자극시켜서 당연히 미국의 단기채 플러스 장기채도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신중하게 굉장히 논조라든지 이런 건 이어갈 것이다. 그런 가운데 QT 방향성을 좀 주목할 만하다. 신중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신했던 경기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기는 침체가 아니고 둔화도 아니고 어느 정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걸 크게 바꾸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올라가는 네, 측면이 있기 파월도 때문에 굉장히 곤란스러울 거예요.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이제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잖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경기로 튈지, 인플레이션으로 튈지. 파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뭐 섣불리 선제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고차 방정식 같아요. 여러 가지를 정말 변수가 많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변수가 지금 많은 상황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한 태도 좀 지켜보자라는 걸 네.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주가 이 금리 결정에 골든위크다라는 말씀 많이 좀 드렸습니다. 오늘 BOJ도 네. 열리는데 동결 예상하지만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혹시라도 뭐 깜짝 인상을 한다 이러면 시장의 파장도 좀 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상을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1월달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4%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물가 타겟이 2%잖아요. 그러면 물가 타겟을 거의 이제 배로 넘어서는 수준을 찍었기 때문에 명분상 인상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겠지만 뭐 그 전에 이제 BOJ의 정책 발언자들의 발언들을 이제 보면 뭐 인상보다는 동결 쪽의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조금 빠른 속도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임금 인상 관련해서 춘투 입상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차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 오히려 이번보다는 5월달 인상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본의 고질적으로 임금도 안 오르고 네.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데 네. 최근에 보면은 임금도 상당히 많은 인위적으로 이제 올렸죠. 올라왔고, 네. 최근 있었던 춘투에서도 임금 인상이 좀 두드러졌던 맞습니다. 거죠. 네. 5% 이상 임금 인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물가에 플러스적으로 압력을 작용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거죠. 춘투 이제 봄철에 임금 협상 네. 기간을 일본에서 춘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두드러진 임금 상승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또한 4%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네. 깜짝 인상을 한다면 시장의 여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뭐 지난 8월처럼 그런 충격은 없겠죠. 뭐 일단은 3월이든 5월이든 BOJ가 인상을 한다는 명제 자체는 달라지지 변함이 않을 없어요. 거라서 뭐 지난번 충격처럼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흐트릴 가능성들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3월달에 오늘 이제 깜짝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환율 측면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기조는 네. 동결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네. 자, FOMC와 BOJ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금리 슈퍼위크를 지나서 이제 채권 시장에 그리고 금리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굉장히 변곡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모두가 다 관세라든지 불확실성 쪽으로 방향성 어디로 갈지 지금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국내 상황도 그렇고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에 좀 특징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국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나 이제 단적으로 이 부분부터 그쵸. 말씀하시니까 네. 진짜 와닿네요. 뭐 지난번 2월달 금통에서도 성장률을 1.5%로 내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하는 총재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까 2.25라는 숫자까지 금리를 내렸을 때 성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숫자가 1.5%라고 했어요. 뭐 비록 추경 자체가 포함되긴 않았지만 뭐 추경 규모로만 예상되는 규모로만 봤을 때는 성장률의 제고 효과는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1.5%라는 숫자를 지키거나 그 이하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관세에 대한 영향 플러스 이제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정치 리스크 때문에 뭐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화된 거, 뭐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1.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그 경로를 봤을 때 한은의 성장률 전망 경로는 상저하고예요. 네.
상반기 때는 안 좋다가 하반기 때 2% 이상으로 성장이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영향은 하반기부터 어. 시작이에요. 본 게임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걱정은 하반기 때 하느니 만든 이 숫자를 전망하는 숫자를 과연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란 거고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국내 성장률은 1.5가 아니라 1.3, 1.2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있다.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해 주셨어요.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